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비욘드 금수저, 금수저를 넘어서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공자를 통해서 금수저를 넘어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자를 이번 시간에 좀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세상의 4대 성자, 우리가 잘 아시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4대 성자, 이런 그 성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인들은 사실 대부분이 굉장히 초월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휴먼, 우리가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죠. 휴먼, 인간의 모습, 참된 인간으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보면 이 중에는 이렇게 잘 없는 것 같고 전부 너무 초월적인 분들이니까, 초월적인 분들이니까 공자 빼고는 뭐 다른 분도 뭐 약간 초월적인 인간의 요소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위대한 성자들은 말씀으로 어떤 그분들의 어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생을 살았느냐, 어떤 부모님이 계셨느냐,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분들이니까. 그래서 어록으로 그분들의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죠. 그렇지만 공자는, 공자의 어록은 물론 뭐 논어라는 그 책이 있지만은 공자는 가장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또 인간적인 과정을 논어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자는 가장 인간적인, 우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자를 성인으로 신처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의미이겠지만 오히려 더 공자가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소중한 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축의 시대라는 말을 썼죠. 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 바퀴 사이로 이렇게 막대기 같은 이런 게 이제 축이죠. 축이라는 건 가운데서 콱 힘있게 잡아주는 거, 축이죠. 이 축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axial age 그러죠. axial age. x란 말이 axis란 말이 축입니다. 이런 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칼 야스퍼스, 독일의 그 야스퍼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계의 역사나 세계 문화를 연구해 보니까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BC 한 700~800년 정도에서부터 3세기, 기원전 한 200~300년, 그때까지가 과연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정신적으로 놀라운 사상의 세계를 이미 갖고 있었던 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이 시대에 이미 인간은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했고, 그리고 놀라운 최고 수준의 생각의 사고에 도달해 있던 이미 그런 시대라고 이제 야스퍼스는 봅니다. 서양의 역사를 보면 뭐 한 1000년 정도는 소크라테스 제자죠. 플라톤의 사상이 서양을 지배했다고 보면, 또 한 중세 정도 넘어가면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다시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한테 거꾸로 물려받아 가지고 다시 서양 중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서양 그 역사 사상 해봐야 이 축의 시대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축의 시대라고 할 때에 뭐 서양은 뭐 이렇게 몇 사람 얘기할 뭐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동양에는 어마어마한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상 체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제자백가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 우리가 이제 잘하는 말은 그 훌륭한 사람, 공자, 순자, 맹자 이런 사람한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많은 여러 이 훌륭한 사람들, 백이라는 말은 헌드레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통틀은다는 뜻. 우리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찾지 못했다. 백방, 100가지 방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노력했다. 그런 말이죠. 가라는 말은 이제 집안 가문이 아니고 이렇게 학파, 어떤 그 사상 이런 걸 말하죠. 뭐 이런 제자백과 모든 여러 종류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바로 이 서양학자가 얘기하는 추계 시대에 오히려 동양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많은 제자백과라든지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런 그 4대 성자를 보면 이분 4대 성자의 특징은 주로 제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죠. 제자들이 이제 더 훌륭하게 스승의 이야기들을 잘 전하고 또 제자들이 잘 되면서 그 스승의 이야기들이 스승의 사상들이 이제 멀리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성자나 위인들의 사상이 이제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공자도 훌륭한 제자들 때문에 알려졌지만 공자는 공자 본인의 생각이나 삶이나 여정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우리와 함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자는 직접 책을 저술을 했어요. 책을 직접 만들었어요. 물론 논어는 우리가 잘 알죠? 논어는 이제 공자가 썼다기보다는 공자의 이제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은 공자가 직접 쓴 책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시경 이건 썼다기보다는 그 이제 쭉 그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시를 300몇 순가를 공자가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편집이죠. 혹은 뭐 춘추라는 말 들어봤죠? 춘추 시대를 이렇게 연구해서 춘추라는 책을 공자가 또 편집하고 저술을 합니다. 근데 직접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로만 공자는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을 쓰고 편집하고 제자들과 나누고 이런 부분들로 스승으로 그리고 위인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공자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정말로 공자는 성인, 성자, 위대한 뭐 종교적 인물 이런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스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자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공자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공자는 평생을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배고프고 배 아프고 또 공자는 솔직히 얘기해서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렇겠죠? 당시의 출세는 뭡니까? 왕, 죽은 밑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항상 왕은 뭡니까? 힘이 있어야 돼. 무사가 왕입니다. 이성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무사는 이제 자기 칼이 있고 밑에 부하들이 있으니까 힘이 있지만은 나라를 이끌고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또 전쟁을 할 때는 자기 옆에 정신적으로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되겠죠. 모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상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자도 이제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좋은 벼슬을 하고 싶었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끊임없이 주유천하라고 그러죠. 천하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더 사상적으로 완숙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공자는 공부했던 것이에요. 공자는 높은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는 그런 한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으로 그 한을 잘 이겨내고 소화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자를 굉장히 많이 늘
때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공자를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공자의 스승이 누구일까? 뭐 이런 생각. 과연 누가 공자의 스승일까? 위인들은 다 스승이 있어요. 위인들은 위대하니까 위인들은 이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스승이 있습니다. 이런 스승에게 배우고 또 저런 스승에 배워서 이제 자기가 더 스승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이룬 사람들, 위인이죠. 그래서 반드시 위인들은 그 사람의 부모라든지 스승을 같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성자, 4대 성자라든지 공자 이런 분들은 특별한 스승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워낙 위대하니까. 그런데 공자는 공자 나름대로의 스승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위인들은 뭡니까? 스승의 부모나 스승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더 훌륭한 일을 하게 돼서 스승이나 부모를 이제 능가하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능가한다 이런 말 할 때 청출어람 이런 말을 쓰죠. 청출어람. 청출어람. 청색은 남빛에서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남빛은 쪽빛을 얘기하는데 청색이 훨씬 더 푸르단 말이에요, 남빛보다. 그래서 청어람, 남보다 훨씬 더 푸르다. 이제 이런 말의 약자를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출어람은 제자나 자식이 그의 부모나 스승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을 청출어람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보통 다 이렇게 해서 위인이 형성이 되는데, 공자는 정해진 스승이 안 보여요. 정해진 부모도 물론 안 보이죠. 공자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신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또 논어에 보면 공자는 자기 스스로 얘기해, 나는 험하게 컸어요, 그런 말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야. 나는 어렵게 태어나서, 공자는 험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천하게 사는 게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귀족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을 공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그렇게 금수저가 아니죠. 많이 훌륭한 부모, 사상적인 부모, 아니면 위대한 어떤 스승을 만나서 공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공자는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배웠다. 이것을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우리 사기라는 책 있죠?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 사마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은데,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기로 하고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공자에 대해서 이제 공자 세가라 그래서 한 챕터를, 거기 이제 할애해서 공자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배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는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공자의 동시대에 있는 사람. 공자보다 한 20살 정도 연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중국 사상사 책을 보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 학자들은 공자는 노자의 제자였다는 것은, 사마천이 이런 사기를 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으로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사마천이 조금 그런 소문에 의거해서 확인된 사료가 아니고 소문을 쓴 것이지, 공자는 특별히 누구에게 배운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학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정해진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가 됩니다. 공자는 정해진 어느 스승에게 집중적으로 어느 시절에 잘 배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이야기 어록을 쭉 보면 공자가 스스로 많이 배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임금, 순임금입니다. 그 전설의 성군이라고 하죠, 중국 역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요순의 그런 좋은 치적을 배웠고,
또 공자는 때때로 주공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나라를 세운, 주나라의 기틀을 이룬 그런 아주 훌륭한 재상이죠. 이 주공을 늘 마음속으로 만나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요즘 얘기로 하면은 금수저는 아니고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 명문고를 다닌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끊임없이 요임금, 순임금의 이야기를 들어서 배우고, 또 주나라를 일으켰던 주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책을 읽고, 그리고 도서관을 가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배울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검색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배울 것들을 찾았다는 것으로 요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공자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중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3인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나의 스승님이 반드시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무슨 말입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거를 배우고, 그리고 나쁜 사람은 그걸 보면서 나쁜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저러면 안 되겠구나, 또 저렇게 나쁜 모습을 볼 때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과연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보든지 공자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보든지, 또 유튜브를 보든지, 인터넷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배울 것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소화했다는 것, 이게 공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명문고등학교를 안 나와도, 좋은 부모를 금수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읽고, 베스트셀러를 확인하면서 또 시대의 그 중요한 지성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배우고, 또 신문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늘 확인을 하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좌표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확인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자기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좋은 강의를 검색해서 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항상 배울 것을 찾아서 배우고, 나 자신을 다듬으면서 살아온 사람, 그게 바로 공자의 삶이고, 이 세상 만사가 다 공자의 스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비욘드 금수저라고 하는 강좌를 하면서 제일 앞에 세우고 싶은 분이 공자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자의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이 금수저를 넘어서면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공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좀 등용이 되려고,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한번 자기도 해보려고 그렇게 기를 썼어. 이 사람한테 가서 오디션 봐, 저기 가서 오디션 봐,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도 끝내는 자기를 채용해주는 그런 군주를 만나지 못했지요.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좌절을 공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듬는 그런 소중한 배움으로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나 좌절을 공자는 오히려 그것도 또한 배울 것으로 자기가 소화해서 그거를 잘 견뎌내고, 그거를 적절하게 또다시 그거를 소화해서 자기의 삶을 다듬고 배우는데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절의 모든 어려움을 자기는 배우는 것으로 또 극복한 사람이죠. 계속적으로 배우고, 배우는 것에서 위안을 얻고 자기의 삶의 그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요, 이렇게 제가 공자를 깊이는 모르지만 노노는 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노노에 보면 공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이런 게 잘났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단지 내가 열심히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우를 통해 배우려고 하는 자세, 요거를 자기는 자랑해요.
배우려는 자세. 나는 인격이 장점이야. 나는 뭐가 장점이야. 나는 뭘 많이 갖췄어. 나는 몸이 좋아. 이런 거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점은 내가 뭐든지 새로운 거, 모르는 거, 어떤 경우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 나는 그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어. 성경에도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자랑이 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랑은, 바울이 하는 자랑은 굉장히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도 자기를 자랑할 때 이 사람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때때로 학식을 표시하긴 했지만 이걸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그 장점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를 자랑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늘 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너희들이 나한테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죠. 내 자신이 갖추어 놓은 거, 나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공자처럼 내가 끊임없이 만사에 어떠한 경우에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거만큼은 내가 자랑할 수 있다. 그거만큼은 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본받아 그렇게 행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공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가 똑똑한 거, 박식한 거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했던 배우는 데에 부지런했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사랑했고 그것을 강조했고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가지라고 충고를 해 주었죠. 그것이 바로 제가 공자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공자를 이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취지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강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금수저 좋은 내가 어디 좋은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에서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것만 가지고 100세 시대를 의미 있게 살 수 없죠. 10대 때 정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금수저 좋으면 한 20대 30대까지 편리하겠죠. 그러나 100세를 살 때에 좋은 부모나 좋은 명문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몇 분 만난 것만으로는 100세를 다 의미 있게 살 수 없어요. 21세기는 앞으로 미래는 제가 단언컨대 공자처럼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접하는 모든 존재로부터 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공자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공자는 누구인가? 그럼 그 사람은 몇 년경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쭉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공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공자는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스승을 가졌던 자, 가장 많은 스승을 가졌던 사람이 공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업적이 놀랍고 이런 걸 떠나서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은 스승을 가지고 가졌다는 말, 이거 좀 건방진 말 같죠? 그러나 내 곁에 계신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을 가졌다면은 그거는 건방진 말이죠. 그러나 공자가 가졌던 것은 또 우리가 이 강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학교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 책에서 만나, 도서관에서 만나, 인터넷에서 만나,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기사, 신문 기사에서 만나, 그렇게 수없이 만나는 모든 사건과 존재들에게서 그들을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졌다는 말도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스승이 누구였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금수저를
넘어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도 공자처럼 많은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물론 고귀한 것에서부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일상에서도, 우리가 접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 금수저를 넘어서는 100세 시대를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그러한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들을 가진 자로, 진정한 금수저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